근본 수용에 대한 흔한 오해들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 자세하게 기록한 것을 같이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우리가 근본 수용이라는 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내려놔라, 지금 있는 이 순간을 알아차려라, 이런 말로 좀 바꿔도 그렇게 무슨 별로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느껴져요. 그러면 왜 받아들이는 거,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이 수용이 왜 이렇게 우리 일상생활에서 힘든가,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거부감이 생기는가에 대해서 같이 이제 회원님들하고 얘기를 나누다 보면 여기 수행적인 언어든 마음 챙김의 언어든 이 수용이라는 것과 그거를 받아들이는 분들의 온도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오해, 잠재적인 어떤 거부감, 이렇게 될 거야 라는 그 불확실한 막연한 저항감 때문에 이 받아들여라, 내려놔라, 이게 큰 의미로는 내가 좀 퇴보하는 느낌, 발전 가능성이 없어지는 느낌, 더 나은 삶을 살 수 없을 것 같고 이대로 안주하는 느낌,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고, 머리로는 이해했으나 그렇지 않다는 것을 머리로는 이해했으나 내 어떤 무의식적인 굉장히 거부감들이 많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이 수용, 내려놓음, 받아들임에 대해서 조금 명료하게 알지 못해서 깊이 있는 성찰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기존에 알고 있는 받아들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림, 이게 인내하고 참고 견디는 어떤 그런 내 안의 부정성이죠. 나를 억누르는 부정성이죠. 그 부분으로 조금 확대 해석되지 않나, 오해 해석되지 않나 이렇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내가 자유로워질 수가 없겠죠. 밖으로 화를 터뜨리지 않는 대신에 내 안에서 골마 터지잖아요. 그게 좋은 일인가요? 내가 자유로워진다는 것은 나에 대한 억누름도 없다는 얘기인데요. 그래서 이 수용에 대한 흔한 오해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점검을 해볼 테니까 나는 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 알아차리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든가,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나는 어떤 오해들이 있었는가를 꼭 같이 얘기 나누면서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점검이 된다고 하면 일상 삶을 살아가는데 많이 자유로워지고 노연하실 거라고 정말 확신합니다. 우리가 이 어떤 회원님들 중에서 아니면 일반 지인분들께서 마음 공부를 하는 것이, 마음 공부 자체에 대해서 어떤 거부감이, 그거는 뭐 다 버리고 산속에 가야 되는 거고, 다른 사람이 뭐라고 기분 나쁜 거 해도 다 웃고 참아줘야 되고, 마음이 태평양같이 넓어지는 그런 어떤 아주 도덕분자 되는, 성인 되는 그런 느낌으로 생각을 해요. 마음 공부를. 자, 마음 공부가 아주 현실적인 거고 내 삶에 있어서 내 어떤 삶 속에서 나를 자유롭게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일상을 벗어나서 어디에 가서 자유로워진단 말입니까? 혼자 무릉도원 가서 자유로워진다 한들 그게 무슨 행복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마음 공부라는 것이 어떤 너무 별개로 도닦는다, 무슨 성인 군자 된다 이런 식으로 무슨 신선 공부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삶에도 아주 유용합니다. 삶을 가볍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지나간 과거나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우리가 너무나 과중한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짐을 가볍게 해주는 것이 이 마음 공부적인 접근도 분명히 유용하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 또한 마찬가지로 이 수용이라는 거,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고 받아들이는 거,
우리가 지금 이 순간을 사는 것,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명료하게만 안다고 하면, 내 생각의 오류만, 모순점만 조금 점검이 된다고 한다면 훨씬 더 내 삶이 편안하고 행복하지 않겠나, 그렇게 느낍니다. 한번 볼게요. 자, 근본적 수용 훈련은 체념이나 방종 혹은 나쁜 행동에 대한 변명처럼 들릴 수 있다. 이런 오해들이죠. 수용해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이제 이런 말들이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고 하니까 일어나는 그런 것들 다 그냥 놔둬, 그대로 다 놔둬, 절제도 제재도 없이 그냥 다 그냥 괜찮은 거야. 혹은 나쁜 행동에 대한 변명, 자기 합리화, 자기 정당성에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것이 그것의 어떤 아류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죠. 노력하지 않는 자의, 게으른 자의 변명 같은 느낌이죠. 자, 이런 잠재적 혼동을 가져올 수 있는 부분들은 수용하면 변화와 성장의 동기를 잃어버릴 거라는 생각이다. 이 잠재적인 혼동이죠. 명료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밤중에 길을 가는데 흰 줄을 보고 저게 뱀이야 동아줄이야 헷갈린단 말이에요. 깜깜하니까, 희미하니까. 그랬을 때 도망을 가더라도, 뱀이어서 도망을 가더라도 흰 줄인지 동아줄인지 뱀인지 알고 도망을 가야지, 그냥 내 생각에 쌓여가지고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태에서는 어떤 상태도 항상 생각이 놀아나기 때문에 정확하게 사리분별을 하기가 힘들지 않겠어요. 근데 이렇게 내려놓고 내 마음 편해지기 위한 마음 공부를 하는데, 이 마음 공부도 덮어놓고 그런 뜻이 아니겠어 하면 얼마나 시간이 아깝고 내 노력이 아깝습니까? 정확하게 알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어떤 건지 정확하게 비교하고 반조한 다음에 이렇게 되는 거였구나, 이건 이런 뜻이었구나, 이렇게 채에 돌멩이하고 알곡을 걸러내듯이 그렇게 걸러낸 다음에 꾸준히 수행하고 노력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이 잠재적인 혼동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시간을 들여서 꼼꼼하게 한번 볼게요. 자, 첫째, 자신의 한계로 자신을 정의하는 것이 아니며 움츠러드는 것의 변명이 아니다. 근본적인 수용이라는 것이 나는 지금 있는 이 순간을 받아들이고 수용하겠어. 이것을 자기의 한계, 그 한계를 나는 여기까지야, 난 이만큼밖에 안 되는 사람이야 라고 정의하는 것도 아니고, 움츠러드는 거, 노력하기 싫었는데, 더 열심히 살기 싫었는데, 성실하게 싫었는데 지금 나는 그래 여기까지야. 내가 뭘 더 할 수 있겠어. 받아들이자. 이런 자기 변명의 한계가 아니다. 근본 수용은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두려움에 기초한 스토리에 우리의 능력과 한계에 명확하고 친절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한다, 이랬어요. 두려움에 기초한 스토리에 우리의 능력과 한계에 명확하고 친절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한다, 이래요. 그러면 처음에 자기의 한계로 정의하는 것은, 그래 나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50점밖에 못 맞아, 이게 나의 한계다, 받아들이자.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수용의 의미를 알아듣는데, 이 한계를 규정짓는 것이 수용이 아니라 오히려 나는 50점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그 두려움, 나는 더 나아질 수 없다라는 그 밑바탕에 깔린 그 두려움에 대해서 인지한다는 거, 받아들인다는 거. 내가 두려워하는구나. 안 될까봐 내가 더 나아지고 싶은데 노력해도 그와 같이 되지 않을까봐 두려워하는구나. 그 두려움에 대한 인지를 말하는 것이지, 그래 나는 50점밖에 안 되는구나, 노력해도 안 되는구나, 받아들이자, 수용하자, 낙담하자, 이런 의미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수용에 대해서 정말로 내 한계를 규정짓는 거, 내 움츠러드는 것에 대한 변명을 수용이라고 내가 알고 있었다고 하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수용은 우리가 운명 앞에 스스로 절망하여 체념하는 것을 의미하거나 온전하고 행복한 삶의 가능성을 포기함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랬어요. 자, 그래서 스스로 절망하고 체념하는 것. 자, 말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나의 있는 그대로 알아차려라. 내려놔라. 이것이 마치 내려놔라 하니까 체념 같고 나고자 같고 비관자 같고 삶에 뒤처진 사람들 같은 느낌을 주잖아요. 굉장히 나도 인정받고 대우받고 선두그룹에 가고 싶은데 인생에서 마치 이건 체념하고 낙담한 사람들의 자기 합리화 변명같이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로 나는 수용을 받아들이고 있지 않나 한번 보시라는 거죠. 온전하고 행복한 삶의 가능성을 포기함을 의미하지 않는다. 오히려 온전하고 행복한 삶의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죠. 수용은. 왜 그럴까요? 우리가 내가 어떤 나에 대해서 이제 타라가 말하는 무가치감의 트랜스, 나는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받지 않으면 존재 가치가 없어. 그리고 나는 어렸을 때부터 이러이러한 대우를 받았고 이런 소리를 들었어. 나는 사람들한테 필요 있는 존재가 되어야만이, 쓸모 있는 존재가 되어야만이 나는 사람으로서 살 가치가 있어. 이런 식으로 내 내면화된 자아가 끊임없이 얘기를 하는 것이 부정성을 끌어내린단 말이에요, 나를. 하루에도 몇십 번씩 자기 자신을 끌어내리잖아요. 그랬을 때 근본적 수용이라는 것은 뭐예요? 내가 이런 때, 이런 기분, 이런 불행한 느낌, 내가 무가치하다고 느끼는 이런 절망감을 느끼는구나. 이제 우리는 오히려 이거에 대한 반동으로 아니야, 할 수 있어. 괜찮아. 노력하면 될 거야. 긍정 확언하고 감사 일기 쓰고 뭐 이런 것들로 해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오히려 반발심을 활용해서. 그게 근데 그렇게 많은 도움이 안 돼요. 현상 인정에 대한 것부터 일어나야지. 그 다음에 긍정화로 차츰 나가야지. 반발심에서 그게 부정은 나빠. 그러니까 긍정하자. 이런 식으로 반대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그 뿌리가 같은 거에 있어요. 그 두려움에 대해서 인지하고 그것을 인정하니까 반동으로 튀어오르는 거고 수긍으로 그 쭉 가라앉는 거. 그 하나의 에너지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차근차근히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스스로 탐구하고 그렇게 온전해지도록 노력하는 것. 어떻게? 한 발 한 발.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만들어 놓는 절망하고 체념하는 이것이 아니라 얼마나 희망적이고 발전 가능성이 있는가. 지금 여기에서 토양을 굳건히 해서 한 발 한 발 나가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오해하고 있거나 혼동하고 있지 않나 한번 잘 보시고요. 자, 자신의 느낌과 중요한 말입니다. 이거 자신의 느낌과 반응을 온전히 존중하고 솔직하게 평가해서 삶에 내포된 끝없는 창의성과 가능성 또한 간과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자,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것. 온전한 수용, 타라가 말하는 온전한 수용이라는 것은 자신의 느낌과 반응을 존중한다는 것, 그리고 솔직해진다는 거 아주 좋습니다. 다른 말로 자기 자신에게 정직해지는 것, 또 다른 말로 자신을 직면하는 거라고 표현해도 뭐 그렇게 다르겠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솔직해지는 거예요. 내 두려움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거.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내 무가치감, 나의 어떤 가벼움, 이런 것들, 가치 없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솔직하게 인정하는 거. 내가 그러면 난 무가치한 인간이라는 걸 솔직하게 인정한다는 소리가 아니라 내가 그렇게 보고 있구나, 나를. 내가 그런 사람인지 아닌지는 몰라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보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시선에 대한 자각이 얼마나 중요한가. 정말 글쎄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 자각이 전부이지 않을까요? 왜요? 이게 허상이라면 고칠 게 있나요, 없나요? 자각하면 허상은 사라져요.
자, 나붓기는 하얀 비닐이 귀신같이 보이는 거예요. 어슴푸레 한 저녁에. 생각이 괜히 무서운 상상을 하게 만들어요. 전설의 고향 봤던 귀신 같은 것도 생각이 나면서. 그랬을 때 그 귀신하고 싸워서 이겨서 내가 용감무쌍해져야지 그 귀신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내가 귀신인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그 생각에 대해서, 그 혼동스러움에 대해서 명확하게 보면 비닐이 펄럭이는 거였구나 하는 순간에 귀신하고 싸울 필요도 없이 나는 그 괴로움과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인식, 알아차림,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의 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문제를, 거의 대부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일체의심조라는 생각이 비추고 생각이 만드는 세계에 살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근본적 수용이라는 것은 자신의 느낌과 반응을 온전히 존중하는 것에 있다라는 거예요. 존중하는 거에 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솔직해지는 데 있고, 자신에게 정직해지는 데 있고, 자기를 직면하는 데 있는 것이지, 자기의 현재 상태를 체념하거나 절망하거나 자기 한계를 규정짓거나 두려움을 변명하는 것을 수용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 꼭 구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는 어떤 것을 수용으로 받아들이나, 내가 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알레르기를 느끼는가 꼭 점검을 차근차근히 시간을 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타라가 말하네요. 삶이 어떻게 진행될지 모른다는 것을 수용하고 개방하는 것이다. 자, 에고는 언제나 통제자, 그리고 정체성을 규정해서 동일화를 꿈꾸죠. 왜 그럴까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삶이 어떻게 진행될지 모른다는 거, 이 열려있다라는 거,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움을 느낍니다.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늘 이럴 거야 저럴 거야 예상하고 계획 세우고, 그리고 과거에 이랬고 저렇고 했으니까 이럴 거야 확률로 따져봐서 안전한가 안전하지 않은가 끊임없이 분석하려고 들고, 그 부분이 여기 때문에 그렇죠.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 삶이 어떻게 진행될지 모른다는 거,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조언들이 있고 과거에 어떤 영웅들이 있든지 위인들이 있든지 훌륭한 분, 훌륭하지 않은 분, 모든 인류가 이 과거를 토대로 해서 미래를 예측하고자, 우리의 삶이 좀 더 안정적이고자, 발전적이고 좀 더 행복하고자 노력을 하는데, 이 미래에 대해서 가장 확실한 건 뭔가요? 내가 아무리 변수를 줄이고 확실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미래에 대해서 가장 확실한 것은 알 수 없음 아닌가요? 한 치 앞도 알 수 없음. 그것만큼 확실한 게 어디 있어요? 미래에 대한 어떤 예측 가능성 중에서. 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에고는 굉장히 두려워한다. 에고는 통제하고 싶어 하죠. 안전하기를 바라는 거니까. 그랬을 때 수용한다라는 것은 내 삶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것을 열어놓고 받아들인다는 거니까 얼마나 마음이 조금 더 자유로운 자의 모습 아닌가요? 좀 더 자기 중심이 잡힌 사람의 모습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점검해 볼게요. 잠재적 혼동 중에서 근본적인 수용, 이 수용을 하면 방종하게 놔두는 거 아니야? 그냥 되는 대로 아무 노력 없이 그냥 아이들한테 어떤 사랑도 주지 않고 그냥 나는 너를 수용하고 존중하는 거야 하면서 그냥 방종 하면서 키우는 거, 이제 그런 것들하고 구분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해요. 어떤 방종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풀어주겠죠. 자신의 욕망이나 갈망을 수용하고 그대로 행동하라는 것이 아니다. 이 방종이라는 건 뭐예요? 왜 방종이 있나요? 자유의 다른
말이 방종이죠. 자유가 너무나 이제 더 안 좋게 나가는 부작용, 자유의 부작용이 방종이죠. 자, 그러면 이 경계선을 뭐가 결정지을까요? 책임. 자유가 책임 없는 자유가 되면 방종으로 흘러갑니다. 그렇죠? 자, 이럴 때 자신의 욕망이나 갈망을 수용하고 그대로 행동하라는 게 아니다. 자신의 욕망이나 갈망은 누구나 있습니다. 욕망이 없는 사람, 그러면 욕구, 식욕이 없는데 내 생을 어떻게 유지합니까? 작든 크든 그 욕망이 어떤 형태를 가졌든지 간에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욕구에 대해서 부응한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 욕구와 욕망이 있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게 우리의 삶이죠.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과정 중에 그 중요한 에너지가 욕구와 욕망인데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그 욕망이나 갈망이 책임 없이 흘러가도록 내 양심적인 기준 없이 흘러가도록 마음껏 놔두는 것을 우리는 수용,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라고 아는 것은 아닌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해. 그것이 수용이라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나. 점검해 주세요. 거기엔 책임이 없습니다. 나는 책임지는 것을 그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수용하면 이렇게 될 거 아니겠어. 수용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참 무책임한 사람들이 하는 말 아니야? 이렇게 오해할 수 있고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이제 타라가 예를 든 것은 담배를 피우고 싶다고 느낄 때마다 얼른 담배를 피우라는 말이 아니다. 그때 느끼는 갈망과 긴장을 명확히 인식하고 자비를 보내는 것이다. 자, 담배를 피우고 싶을 때마다 담배를 피우고 누굴 때려주고 싶을 때마다 때려주고 욕하고 싶을 때마다 욕해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네 감정을 그대로 수용하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이제 이런 말이 아니라 그때 올라오는 그 감정, 어떤 액션이라는 것은 결과론적인 거죠. 인, 과에서 과에 해당하겠죠. 여기에서 수용이라는 것은 인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조건 지어짐에 대한 것을 알아차리라는 거지 조건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네 마음대로 해. 그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랬을 때 내가 담배를 피우고 싶을 때 긴장감, 이거 피울까 말까 막 하는 그 갈등하는 마음, 그리고 어떤 건강을 염려하는 그런 마음들,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차리고 내가 정말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있구나라는 그 감정을 수용해주고 그 내 마음과 의도를 알아차려주라는 거지. 행위적으로 피우고 싶어? 그래 피워. 이런 식으로 결과적인 것을 자꾸 독촉하고 독려하는 작용이 근본적인 수용의 말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혼동될 수 있어요. 많이들 혼동하고 계세요. 하지만 조금만 시간을 들여서 이거를 명백하게 명료하게 본다면, 찬찬히 본다면 내가 이거 내 어떤 욕구에 부응하는, 내가 하고 싶은데 편중하는 수용을 그냥 갖다 붙이는 거죠. 이렇게 어떤 안내하시는 분이나 마음 공부하시는 분들이 얘기하는 수용이나 있는 그대로 받아들임이 아니라 내가 듣고 싶은 수용, 내가 듣고 싶은 받아들임으로 들으면서 핑계대고 탓하는 거죠. 자, 그러면 나아질 수 있을까요? 아무리 성인이 하신 말씀이라도 그 성인이 하신 말씀을 자기 식대로 왜곡해서 듣고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듣는데 어떻게 나아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 삶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내 의지, 내 뜻으로 이걸 알아차리고 있지 않나. 내 자기 편향성이 편중한 것을 가지고 나는 진리를 바로 알았다, 바로 보고 있다, 그런데 안 된다 이렇게 낙담하고 있지는 않나 봐주세요. 자, 그리고 변명이나 제의식에 빠지지 않은 채로 모든 과정을 마주하면 더 현명한 선택으로 나아갈 수 있다. 이게 이제 수용의 작용이라는 거죠. 자, 변명이나 제의식에 빠진다는 것은 어떤 행위로 말미암아 내가 누구를 욕했어요.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안 좋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 느낌에 대해서 수용하라는 것이지, 그러니까 그 사람을 욕했어요. 욕하고, 그래서 내가 분명히 내 어떤 과도한 감정, 사적인 감정이 많이 들어간 뒷담화를 했을 경우에는 또 스스로 죄의식을 괜히 느껴요. 그리고 또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하면 어떡하지? 불안감도 느끼고.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구분해야 된다. 죄의식이나 변명은 결과 같은 겁니다. 죄의식이나 변명이 일어나려면 그 전에 원인이 있어야, 어떤 원인을 지어서 결과가 이렇게 죄의식이나 변명으로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그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마음을 갖구나. 저 사람이 옛날에 했던 어떤 것에 대해서 내가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구나. 더 저 사람도 힘들었으면 하기를 바라는 내 마음이 있고, 그때 내 마음이 참 상처받았고 외롭다고 느꼈고 믿었는데 배신받았다고 느꼈구나. 그 느낀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차려주고 열려 있을 때 그 변명이나 죄의식에 빠지지 않을 수 있죠. 거기까지 왜 열매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식하니까 그 과정을 마주하게 되면 더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게 될 거 아니에요. 나도 모르게 그냥 조건화된 대로 이렇게 반응해버리면 나한테 선택의 여지가 없잖아요. 자, 또 한번 볼게요. 근본적인 수용에 대한 혼동, 잠재적인 혼동이 이런 것은 없나 한번 봐주세요. 근본적 수용은 수동적으로 만들지 않는다. 이거 많이들 오해하십니다. 하라는 대로 그럼 하란 말이야. 누가 때리면 맞고 누가 부당하게 욕해도 그냥 들으라는 말이야. 받아들이고 알아차리고 수용하라는 것이 그렇게 다 어떤 약자의 입장 아니면 세상 모든 것을 포용할 정도의 어떤 무슨 성인의 입장이 돼가지고 부처님 반토막이 되어서 그 상황을 다 그냥 군말 없이 다 인내하고 받아들이라는 거야. 이런 식으로 좀 반발심이 생겨요. 이게 수동적인 입장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네요. 자, 그러면 내가 혹시라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면 왜 어떻게 다른가? 수용과 수동적인 것이 어떻게 다른가? 말로는 비슷한 느낌을 주는데 잘 한번 볼게요. 이제 타라가 말하는 것은 예컨대 기근이나 인종차별주의, 전쟁을 허용하는 것이 수용인가? 세상의 괴로움에 반응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가, 수용은? 고통을 야기하는 행동의 기저에 깔린 잠재성과 특정한 결과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반사적 결정의 의도를 알 때 자연스럽게 명백하고 확실한 자유로움을 얻게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네요. 자, 인종차별주의 한번 해볼까요? 요즘에 전쟁 많이 나는데 전쟁 한번 해볼까요? 자,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그래, 그 전쟁 일어나고 있는 거 어떡하겠어? 전쟁이 일어났는데 일어났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고 수동적으로 수용적으로 이렇게 하라는 것인가? 그 괴로움에 대해서 그냥 반응하지 말라는 것인가가 아니라 여기에서 뭐예요? 그 행동의 기저에 깔린 잠재적인 특성과 결과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중요한 단어 나왔습니다. 반사적 결정의 의도를 알아야 된다. 반사적 결정의 의도라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반사적 결정 의도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좀 약간 극단적으로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치닫는 경우죠. 이렇게 알아차리지 않는 경우에는 거의 양쪽 진영을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상 삶에도 그렇고 사상적인 거, 정치적인 거, 신념적인 거 모든 것이 양쪽 측면에서 대립하죠. 정과 사, 선과 악, 옳음과 그름, 정의와 정의롭지 않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할 때 반사적 결정 의도라는 것은 쓰레기를 버리는 것은 아주 안 좋은 일이야.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환경운동을 하고 음식도 버리지 않고 또 생태계 보존을 위해서 굉장히 애쓰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좋은 사람이죠.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만약에 반사적 결정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들은 나빠.
그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이 사회의 악이야. 어떤 뭐 쓰레기를 만드는 회사들, 그러니까 일회용품들 같은 경우 비닐, 플라스틱이 많이 나오고 과다한 포장재가 많이 나오는 그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분들에게는 굉장히 뭐 적이고 타도해야 될 대상 같은 느낌을 주잖아요. 없애야 되는 이 지구에 어떤 아주 해악을 끼치는 존재들. 자, 이런 식으로 극단적으로 그들에 대한 분노와 싫은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반사적 결정 의도를 가지고 있으면. 자, 그런데 마음 공부를 해서 알아차리는 입장에 대해서는 수용한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의 상태가 쓰레기가 넘쳐나고 음식물 쓰레기가 한쪽에서는 음식물이 남아도는데 한쪽에서는 기아의 고통으로 죽어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침통하지만 그것을 있는 그대로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구나. 우리의 욕망과 이 물질 만능주의, 소비주의, 그리고 이 소비라는 것이 나의 욕구와 욕망의 어떤 표출일 뿐만 아니라 그것이 계급을 만들죠. 어떤 소비를 하느냐가 우리의 계급을 나타내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어떤 상업주의에 빠지게 되면 광고나 이것들에 현혹되다 보면 자기 주관 없이 나라는 존재를 입증하기 위해서 우리는 소비를 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옷 있는데도 유행별로 또 사고 브랜드별로 다시 사고 비슷한 옷 까만 옷 그렇게 많은데 또 까만 옷 사고 그런 것들이 우리가 옷이 없어서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 이렇게 이 반사적 결정 의도를 가지고 있으면 이거 아니면 저거 이런 식으로밖에 생각을 하지 않는데 근본적인 수용의 마음을 가지고 알아차리면서 이 상태를 해결해 나간다고 하면 그래 쓰레기가 버려져 있구나. 그 쓰레기를 줍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기꺼이 합니다. 그렇죠? 기꺼이 쓰레기를 줍고 환경을 보존하고 조금 더 지속 가능한 내일을 위해서 이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연구를 하는데 누구에 대한 분노, 누구에 대한 반발심 때문에 해서는 안 된다. 그냥 내가 정말로 지속 가능한 내일을 만들고자 해서 하는 거고 이 지구가 이 환경이 깨끗해지기를 바래서 해야 되는 것이지 저 사람들은 나빠 저렇게 살면 안 돼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돼 하면서 내 마음에 무엇이 자라요? 분노와 악의가 자라잖아요. 자, 반사적 결정 의도를 가지고 있으면 분노와 악의가 자랍니다. 그렇지만 있는 그대로 그 상태를 알아차리고 수용하면서 내가 해야 할 바, 마땅히 바르다고 생각하는 바를 실천한다면 분노와 악의가 자라는 것보다는 좀 더 지혜로운 선택 가능성을 높이고 내가 선택한 그것을 이룰 가능성도 굉장히 높이는 이제 반사적 결정 의도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소통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를 수동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인종차별주의나 전쟁, 기근에 대해서도 반사적 결정 의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좀 약간 극우, 국자 같이 양진영을 형성해가지고 조금 굉장히 소모적인 감정, 그래서 그 미워하는데 정말 많은 에너지를 쓰게 됩니다. 하지만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면서 지금 현실이 너무 슬프잖아요. 기아, 전쟁, 인종차별주의 얼마나 슬픈 말입니까? 같은 이 존엄성을 가지고 태어나가지고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것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고 그렇다면 이 기아를, 이 인종차별을, 이 전쟁을 좀 종식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선택지가 훨씬 더 늘어난다. 반사적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랬을 때 좀 더 지혜로운 선택지가 있고 그들의 힘 또한 끌어올 수가 있지 않겠어요. 적군 아군 만들어서 이렇게 싸우는 게 아니라 그들도 어떤 경제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하지만 포장재를 바꿀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고 그들의 어떤 경제적인 혜택이 조금 더 사회에 환원되거나 다른 식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타협을 볼 수 있다든가 어쨌든 뭔가의 어떤 선택지가 넓어질 건데 그들은 나빠. 우리는 옳아. 너네는 어떤 가해자들이야. 우리는 피해자들이야. 이런 식으로 양 진영을 형성해서 하는 것은 그렇게 생산적이라고는 안 보여져요. 물론 분노의 에너지가 굉장히 큰 거긴 하기 때문에 한순간에 타오를 수는 있지만 그 분노의 에너지가 얼마만큼 지속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지속 가능성이 있어야 차근차근히 온전하고 완전하게 바꿔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용, 있는 그대로 받아들임에 대해서 이 수동적으로 만들지 않는다는 것, 그 수동적으로 만드는 것은 반사적 결정 의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정확하게 알 때, 판단할 때 명료해질 거라고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고 명확하고 자유로워진다. 이것에 대해서 알게 될 때 조금 생각해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근본 수용은 자기를 수용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에서 포인트는 자기, 다른 말로 에고겠죠. 자아 정체성 이렇게 표현해도 뭐 괜찮을 것 같은데요. 자기라는 잘못된 개념을 긍정하는 것이 아니다. 자기는 정신적 구조물로서 선하거나 약한 자기에 대한 스토리를 수용하는 것이 아니다. 자기라고 해석한 감각적인 경험을 수용하는 것이며 친숙한 용어와 두려움, 판단하고 계획하는 사고를 삶의 흐름의 일부로 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네요. 그래서 삶의 흐름의 일부로 보는 것, 통제하고 판단하고 계획하고 해석하고 그런 정신적인 구조물인 자기라는 것은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러는 것은 우리는 내가 나지. 나는 완전 이렇게 보이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는 나가 여기 있는 거 아니겠어? 이렇게 생각하는데 내가 나라고 말하는 그 나는 에고는 정신적인 구조물입니다. 이거는 어떤 컵이나 사과, 종이같이 우리가 누구나 봐서 이거는 뭐 객관적인 어떤 실체가 있는 그것과는 달라요. 내 에고가 만들어낸 구조물, 생각의 구조물이에요. 지난밤 꿈 같은 거죠. 이 생각의 구조물에 기초적인 작업을 해주는 것이 오감이죠. 눈으로 보고 좋다 싫다, 귀로 듣고 좋다 싫다, 냄새, 맛, 그리고 이 촉감으로 좋다 싫다 해서 그것이 나라는 어떤 생각을 이루는 구조물을 이루어주죠. 그 바깥 세상하고 접촉시켜서 내 생각의 어떤 판단의 근거, 기준을 만들어주는 것이 나라는 정체감, 그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수용은 그 나라는 그 내 생각이 만들어낸 그 판단의 구조물에 대한 받아들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라 이 말이 아니라는 말이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이거는 이래 저 사람 저렇구나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니까 아유 저렇구나 이렇게 내가 생각하고 내가 보고 내가 듣는 그것을 수용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말이 아니라 내 생각이 그렇다 할지라도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얼마만큼 내가 봐낼 수 있는가. 나는 그런 생각이 저 사람에 대한 비난하는 마음이 올라오는데 그것이 정말 그러한가에 대해서 열려있고 온전히 수용하는 태도로 그것을 볼 수 있는가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통제하는 하나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 수용이 여기까지. 그래서 우리 수용에 대해서 이 수용에 대한 오해들, 받아들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림, 이 수용에 대한 오해들을 우리가 조금 이 잠재적인 혼동들을 우리가 정말로 점검을 해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좀 잘못 알았네 한다고 하면 정말로 이 마음 공부 안내적인 수용과 받아들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림이 굉장히 큰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하면 할수록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몸으로 체득할 수가 있어요.
이런 오류들만 명료해지신다면, 명료해진 바탕으로 올바른 알아차림, 내려놓음, 수용을 하게 된다고 하면 삶의 질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잠재적인 혼동, 수용에 대한 내려놓음, 받아들임에 대한 잠재적인 혼동은 자신의 한계로 정의하면 안 된다는 거, 움츠러드는 것의 변명이 아니라는 거, 두려움에 기초한 스토리를 방어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 자, 그리고 또한 근본적인 수용은 방종이 아니라는 거, 자신의 욕망이나 갈망을 수용하고 그거를 그대로 따르라는 말이 아니라는 거, 하고 싶은 그대로 다 하라는 어떤 면죄부를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 또한 근본적인 수용은 수동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 그래서 기근이나 인종차별주의, 전쟁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며 괴로움에 어떤 반응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거, 그 고통의 기저에 깔린 잠재성과 그 특성의 결과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반사적 결정 의도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 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하겠고, 근본적 수용은 자기 수용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거, 자기, 에고, 그것을 수용하지 않는다는 거,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보고 싶은 대로, 내가 판단한 그대로,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내 생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내 눈으로 보고, 내 판단으로 보는 게 아니라, 내 귀로 듣는 거. 그렇게 하는 것이 수용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꼭, 정말로 수십 번을 돌이켜서 생각을 해도, 절대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고 받아들이는 거, 이 수용에 대해서 우리가 곱씹고 내가 왜 이렇게 수용하는 것이 힘들고 일어나는 그 일에 대해서 반발심이 일어나고 나만 왜 이렇게 괴롭고 나만 이렇게 세상에서 제일 괴로운 사람 같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자니 내가 더 추락하는 것 같고, 자,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은 내가 수용의 잠재적인 혼동을 가지고 있다. 수용하는 것에 대해서 명백하게 알고 정말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